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북적이던 클럽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요. 어쩌면 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용인 66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의 수는 모두 57명인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확진자가 갔다는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클럽이어서 자칫 동선 노출을 꺼려 숨어버리게 되면 제2의 신천지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틀째인데요. 경각심마저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시사경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신청을 이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 조환철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만 호들갑을 떨었지 정말 반응은 냉랭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사과는 이제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문제에 대한 사과였는데, 네. 우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사세 경영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오랫동안 비난받아온 이 무노조 경영도 종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노사관계 법령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 확실히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예. 네, 이번 사과는 어차피 등 떠밀려서 한 사과인 건 맞습니다. 삼성의 이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직접 이렇게 나서서 사과를 한 거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5년 만인데 예. 어쨌든 이번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알맹이가 좀 너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거 하나랑 무노조 경영 끝내겠다, 노동상권 보장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봐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어제 이 사과문, 이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선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도 표현을 안 했고 또 이거 경영권 승계 문제는 앞으로 또 20년, 30년 후 문제니까 앞으로 또 맞습니다. 어떻게 말이 또 바뀔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 지금 자녀분이 이제 20대 그리고 10대 자녀가 있는데 20, 30년 이상 먼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이 사안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사회에서 예. 결정할 일이죠. 그렇죠. 이사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다만 자신의 지분을 증여 상속을 할 경우 세금만 잘 내면 되는 일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죠. 사주 2, 3세가 아무리 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밀려납니다. 예. 뭐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었지만 예. 스티브 잡스 이후에 뭐 가족들, 친인척들 전혀 이제 주식은 보유하고 있어서 소유는 하고 있지만 예. 전혀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허공의 메아리를 좀 그러니까요. 메아리와 같은 이제 성격인데다 예. 그 무노조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조 없애겠다. 예. 이 노동삼권 보장은 이게 1948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예.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이 삼성이 지금 와서 노조를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한참 늦은 게 아니냐라는 거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25년 전이었죠. 이 삼성 테크위원회에서 이제 노조 조직하다가 이제 해고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감량역에 철탑에서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농성을 하고 계세요. 김용희 씨인가 그렇죠? 그 맞습니다. 꼭대기에 이분이 굉장히 계시는. 대노라고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렇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사과라면 이게 해야 되는데 사과가 빠졌다는 거죠. 예. 뭐 시민단체 역시 이번 사과가 오히려 다음 주부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걸 형을 낮추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뭐 오늘부터는 또 단식 농성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김용희 씨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파기환송심에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문제도 있고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또 말씀드린 대로 경영승계 과정에서 어떤 불법 등등 굉장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은 완전히 쏙 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또 강조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요 그 최종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라서 이렇게 진정성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사과가. 이게 물론 뭐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거긴 하지만 지금 2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에 4년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제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따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것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혐의를 보면 사실 보통 사람은 징역형 확실하고 뭐 10년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게 삼성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이렇게 감형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16조 원 규모의 코로나 1차 대출금이 지금 거의 소진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대출 공백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제 소상공인 대출 지원 12조 원에서 이것도 더 늘려서 16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한 16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 보릿고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대출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4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연 1.5% 해줬죠. 4등급에서 6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업은행에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용등급이 좋은 은행에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대출 대원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 소상공인들은 신용도가 나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이제 소진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2차 대출은 빨라야 18일부터 접수가 돼요. 지난달 말에 이제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에서 그러면 2차 자원으로 한 10조 원 더 풉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빨라야 18일 접수가. 심사하려면 사실은 한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5월 이내로 추가 대출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5월 한 달이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지금 경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일 정도 대출 공백이 발생하니까 정부의 입장은 뭐냐? 급전이 좀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지자체가 보면 서울시에도 연 뭐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로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 비용 절감 대안대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도 이제 7등급 이하 신용등급 도민에게 연 1%대 최고 한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각 이 금액이나 대출 이자 조건이 각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니까 이런 걸 운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6월 정도가 되면 앞서 이제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 상품이 풀릴 때니까 그때까지는 좀 방어를 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출 조건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출 이율도 3에서 4%로 올라가고요. 그래요. 한도도 이제 1,000만 원으로 이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1차로 대출을 받아보니까 이게 정말 급하신 분도 오는데 급하지 않고 워낙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자. 뭐 이런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수요 때문에 이번 2차 대출은 대출 금리 한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1차 대출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 대출 못 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 받은 분들보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런 지원 대책을 많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좀 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지 않나, 덜 공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볼까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다가 주택 한 7만 가구 지을 땅을 확보해서 여기 공공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혜택을 줘서 많이 짓겠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의 정비창 부지가 한 8천 가구, 미니 신도시급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에요? 8천 가구나. 8천 가구.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핫한 구역, 강남을 제외하고는 사실 용산과 그다음에 여의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번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을 얘기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왜 김현미 장관이 이거 집값 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공급 계획 일정을 좀 서두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이유,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사실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한 규제였다면 3년 정도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급이 제일 딸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책을 내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옥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우선 국정과제가
지금 한국판 뉴딜이거든요. 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혁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SOC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좀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서울 수도권까지도 좀 개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 보통 얘기되는 게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 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네. 기존의 그 토목 SOC 사업도 많이 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제 그 성장률이 눈으로 확인되는 게 SOC 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혁신은 사실 우리가 이제 타다 서비스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계속 초기 투자입니다. 예. 이게 수익원이 돼서 부가가치 형성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기존 기득권층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원격 지료가 그렇고요. 예. 공유 경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과의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달부터 처음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논농업 직불제, 반농업 직불제처럼 다양한 직불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 공익형 직불제가 무엇인지 또 기존 직불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의 조환철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환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죠? 5월부터? 5월 1일부터? 예, 5월 1일부터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익직불제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제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9개가 있었는데 6개가 농업 농촌 공익 지금 전정진 직불제를 통합되고 공익 직불제는 다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구분하는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친환경 직불제는 경관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농가에서는 그동안 쌀밭 조건 분리 직불제 등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하였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해서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기존에 기존에 동일한데 예, 말씀하시죠. 예, 소농직불제가 좀 복잡해지고 다른 기존에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직불제가 이제 9가지가 있었군요. 예. 9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6가지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이제 통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선택직불제하고 기본직불제를 나누고 그 안에 선택직불제는 경관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로 구분되고 기본직불제는 면적직불금제와 소농직불제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는 공익직불제는 크게 봐서 선택직불제가 있고 기본직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농업인들은 기본직불제를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직불제 안에는 면적직불금이라는 게 있고 소농직불금이라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면적이 크면은 면적직불금을 받는 거고,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받는 거고요. 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7가지가 되면은 대상이 원칙되면은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뉴스를 이렇게 하지만 직불제 이 뉴스를 많이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좀 복잡해서. 금년도 통합되다 보니까 기존 직불제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이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그렇지만은 물론 소농직불제는 복잡하지만은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불금 제도가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달라진 직불제 이거 크게 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둘째로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는 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잔급화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태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으로 환경관리, 농촌관리, 영농관리, 먹거리 안전, 생태 보존의 준수 의무를 강화했으며 불이행 시 공익 직불금을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로 바꾼 그 이유, 그 핵심을 보니까 그전에는 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또 반농업 직불제 따로 있었잖아요. 그전에 이제 이게 이제 지원금도 좀 달랐었는데 뭘 농사를 짓건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군요.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밖에 또 농사를 좀 크게 짓는 분들은 역진적으로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면적이 클수록 받는 금액은 좀 적어지는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하겠다. 크게 3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크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작게 소규모 농가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거에는 뭐 상위 농가 한 7%가 75% 정도 38.4%를 차지했습니다. 하위 농가 75%가 29%를 수령하는 대농가 편정 위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위 7%의 농가가 전체 금액의 38% 정도 수령했는데 그리고 하위 75%나 되는 4분의 4, 72%, 4분의 3 정도가 되는 분들이 전체 금액이 29%를 수령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진성을 개선하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쌀 생산 안정을 위해서 주목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쌀 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좀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공익 증진을 위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생태 환경 뭐 그런 쪽에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를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겠고 그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 기준은 그 0.1헥타 미만은 지급이 안 되고 3단계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로? 어떻게 되죠? 0.1헥타르 미만은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인가요? 0.5헥타 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예. 이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소농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0.1헥타 미만, 0.1헥타에서 0.5헥타를 소농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소농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자, 이렇게 재배 작물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 소농에게는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 농사짓는 분들 이것도 아주 큰 변화겠고. 자, 그러면 공익직불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농가당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공익직불제는 지금 크게 봐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받게 되겠고요. 120만 원. 그다음에 0.5헥타 이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니면은 신청 면적에 따라서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세 단계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논밭과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의 다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면적 구간을 2헥타 이하, 2헥타 초과, 6헥타 이하, 6헥타 초과로 구분되며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진적 단가로 지급이 되겠다는 거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경상북도. 홈페이지고 지금 그 동영상이라든가 읍면에 다 지금 현재 다 통보되고 개인별로도 지금 통보되는 걸로 안내장은 다 통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게 안내장 다 보내주셨어요? 읍면상 동영상도 지금 해가지고 다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 이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대상 농지와 지원 대상자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17년에서 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 농업인은 기존의 경우 16년에서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이며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 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헥타 이상 경작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상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원 제외는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헥타 미만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상 농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그 직불금을 한 번 이상 이렇게 정당하게 지급받은 그 농지가 대상이 되겠고 대상 농업인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수령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또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지 면적, 농지 면적이 너무 작아도 그냥 취미 삼아 농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또 세부적으로 대상 농지가 쌀직불제는 98년도에서 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든지 세부적으로 읍면에 가시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공익직불제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완화되어 있지만은 최종 종식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시기를 좀 분산해 주시고 별도 신청 장소를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손소독제 준비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니 농업인들도 개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6월 1일까지 기간 내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1일까지죠? 6월 31일까지 말일까지. 아울러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여 농가 안정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 직불제 부정수급도 종종 있나 보네요. 예, 그렇군요.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예. 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도 많이 상향 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 M1대로 가면 안 되니까요. 철저히 신고를.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의 조한철 과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그저께였죠. 어린이날 한국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는데요. 오늘은 이 야구 개막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그 프로야구 개막이어서 이번에 아주 개막날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나저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우리 프로야구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2020년 5월 5일은 진짜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으로 남을 날입니다. 일단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프로야구 리그가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전체 게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는 걸 입증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와 대만 정도가 지금 개막됐죠. 대만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미국의 스포츠 매체 ESPN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첫날이 바로 어제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현지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중계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스터 칼 레비치하고 해설위원이었던 에두아르도 페레즈가 각기 자기 자택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한 화면에 등장을 해서 중계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각자 그렇습니다. 집에서 중계를 했군요. 경기 전체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중계한 것도 역시 세계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의 프로야구 중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또 전 세계 프로야구사에 기록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캐스터와 해설위원 그리고 린드블럼 우리나라 야구를 평정했던 린드블럼도 뭐 객원 해설위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3원 중계를 했군요. 자기 집에서. 역시 각자 자기 집에서.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게 원래 이 미국 메이저리그 중계권 사기 위해서 지금 뭐 MBC가 MLB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약할 때마다 중계권료도 상당히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그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사실 처음에는 ESPN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계해주겠다 그러면서 뭐 무료 중계권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중계권료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중계권 내죠. 작년까지만 해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가 일본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야구 팬들을 위해서 이제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일본 리그도 아닌 한국 리그를 중계한다?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시간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시간이 거의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벽에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녁에 하면 거기 이제 새벽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누가 보느냐. 녹화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의 야구 팬들은 메이저리그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리그 우승팀을 고르는 거를 월드 시리즈라고 감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 오만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시청률이라든가 관심도를 보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권위 있는 세계 대회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핫한 그런 경기보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국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인데 미국 전역에 한국의 KBO 경기가 그것도 생중계로 방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참 메이저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다른 리그는 절대 보지 않는 그런 미국인들인데,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뭐 올림픽 같은 데도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렇게 허용을 안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거기 나가려면 그렇게 큰 돈을 받는 사람이 나가서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냐고 못 나가게 하는 데가 미국 메이저리그죠. 그 자존심 높은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돈 주고 중계를 했다는 거. 이건 모두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든 프로스포츠는 사실상 올해를 마감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6월에는 개막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일본 아베 정부의 방역 실패 때문에 일본의 모든 그 프로 스포츠들이 올스톱돼 버렸습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프로 스포츠를 안전하게 선보일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이 뭐 야구가 좀 수준이 높다 그러지만 한국 리그보다도 한 수 아래죠. 그럼요. 그리고 한국 리그에만 있는 특별한 역동성이 대만 리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SPN도 장사를 하는 데기 때문에 명백히 따져봤겠죠. 그런데도 한국의 프로스포츠, 특히 프로야구는 살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응원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ESPN하고 한국의 스포전이 KBO 경기 중계권을 샀고 또 ESPN은 한국 축구 KFA 리그 있죠. 이 중계권 협상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이미 K리그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또 크로아티아 등등 해가지고 총 10개 나라의 중계권이 판매됐고요. 또 싱가포르 더그아웃하고 네덜란드 433, 영국의 코파90 등의 온라인 컨텐츠 프로 플랫폼이 K리그 영상 사용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K스포츠 한류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ESPN뿐만 아니라 일본의 스포존도 우리 중계권, 야구 중계권을 샀다는 말씀이시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야구 선수들도 더 열심히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눈도장 잘 찍으면 또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한국 야구 봤더니 이거 재미도 없고 수준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ESPN 중계진들이 굉장히 격앙돼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요? 일단은 한국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응원단들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듯 했고요. 그리고 또 KBO만의 독특한 배트플립 문화 있잖아요. 첫날에 재밌었어요. 6회에 그 NC의 모창민이 박성민에 이어서 솔로 홈런을 연이어서 홈런을 터뜨리니까 그러면서 배트를 아주 예술적으로 던졌거든요. 이 중계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 타석 들어와서
100% 빈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KBO 경기의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로 이 특별한 세레머니를 ESPN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의 그 배트 플립 문화를 동영상으로 즐기고 있는 팬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젊은 팬들이 배트 플립 문화를 갖다가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한다고 하면서 이 배트 플립을 시도하는 영상만을 따로 편집해서 티저로 활용하기로 했던 게 ESPN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한국 프로야구의 배트 플립 문화를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뭐 아트 오브 레링고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링고가 이제 배트를 손에서 놓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이 예술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야구의 정통한 김민아 그 작가하고 합화가 미키 듀지라고 하는 사람을 KBO 리그 개막 전에 한국으로 특발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연고지 5개 지역을 돌면서 뭐 그 김건우, 양준혁, 박찬호, 홍성은 등등의 선수들, 옛날 선수 지금 코치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진짜 한국 프로야구 문화사가 배트 플립을 통해서도 분석이 되는구나. 이런 그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한국 프로야구가 이런 열정적인 독특한 문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90년대 이후에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한테는 결정적인 문화적 빅뱅이 벌어졌잖아요. 이때서부터 한국 프로야구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일본 프로야구의 영향력, 그 아주 꼼꼼하고 자잘한 그런 야구, 감정을 밖으로 보이지 않고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야구, 이런 야구를 벗어던지고 한국만의 독특한 열정적 야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응원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이 글에 실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이 기사를 저도 봤고요. 또 그 미국의 야구 팬들도 이 기사를 통해서 한국 야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K 시리즈가 막 유행하잖아요. 뭐 K 방역, K 경제 뭐 등등 하는데 K 리그까지 이렇게 유행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군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는데 린드블럼도 해설했고 테임스 선수도 해설을 했나 보네요. 이 친구들이요, 전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선수를 훈련시키는 공간이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준 선수들인데 5월 5일에는 에릭 체인스가 이제 개건 해설위원을 했고 5월 6일에는 린드블럼이 개건 해설위원 위원이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잘 설명해줬습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여기서 몇 년씩 뛰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LG 두산전 게임에 린드블럼이 이제 해설하면서 이게 바로 그 양키즈하고 또 그 보스턴하고의 그런 그 관계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뭐 박용택 선수가 나오니까 한국의 그 안타 왕이다.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선수들에 대한 스토리까지도 쫙 정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의 그 트위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KBO가 개막전 때는 트위터의 상위 검색어였고요. 그리고 CBS 스포츠 같은 경우도 아예 KBO 하이라이트라는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트 플립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 전했는데 뭐 미국이 조만간 한국의 독특한 프로야구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진짜 아쉬웠던 게 만약에 우리 관중들이 차 있는 상태의 야구를 봤다면 거의 100%로 2030 팬들은 한국 프로야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야구 관중 이 문화는 이거야말로 전 세계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축제처럼 즐기는 문화. 그래서 각 선수마다 다 응원곡이 있고 그리고 그 수비와 또 공격을 할 때마다 서로가 지켜져 있는 응원 매너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정말 한바탕 놀다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야구는 안 보고 이거 응원하러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구장에. 끝나면요. 머리에 썼던 그 봉지를 풀어가지고 청소까지 깨끗이 합니다. 부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뜨거운 축제의 경험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일부 그 미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싱거웠다. 그리고 야구는 원래 스토리텔링으로 즐기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팀과 모르는 선수들 갖고 어떻게 몰입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악평을 쏟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김민아 작가의 그 기사에 의하면 메이저리그는 오페라고 KBO는 로켓놀이다. 이런 잠깐만요. 메이저리그가 오페라라면 KBO는 로켓놀이다. 그만큼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매력에 흥겹다. 꼭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내 스포츠가 거의 다 이제 지금 휴업 상태니까 사실 뭐 ESPN이나 뭐 CBS나 뭐 할 거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계거리도 없고 얘기거리도 중계거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딱 보여서 이렇게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운의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K스포츠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빨리 그나저나 하루빨리 관중이 있는 야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화를 미국 전역에 좀 보내주고 싶어요. 한국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즐긴다는 걸. 야구를. 6월 이후에는요.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관중을 들어오게끔 하는 경기도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대신 한 칸씩은 건너서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반수배 차림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쪽과 동쪽에 기온차가 커지면서 기온이 다른 하루였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꺾이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좀 굳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문경, 안동, 상주 아침이 9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고요. 예천, 영주, 봉화, 의성이 아침이 7도, 한낮에 25도입니다. 청송 6도에서 24도 분포, 영양은 8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20도, 체감온도 20도, 습도는 25%입니다. 날씨였습니다.